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전문가들끼리의 의견도 어느 정도 좀 엇갈리는 걸로도 보이는데 물론 지금으로서 정보는 한정적이지만 교수께서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본인이 급발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상황 자체가 짧게 5, 6초 이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급발진이요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영상에 나왔지만은 마지막에 본인이 제동을 해서 브레이크 등까지 나오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일반 급발진 사고의 어떤 장면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다고 급발진이라는 것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정황상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급발진보다 운전자의 실수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좀 68세의 그 베테랑 운전자, 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부분이거든요. 60대는 실질적으로 이 다른 계층, 연령층에 비해서 사고의 비율이 증가를 안 하고 75 넘어서 급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고령자의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보다도 실제 경찰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운전 상태의 심신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안 했지만은 뭐 약을 복용했다든지 또 지병이 있다든지 또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화가 이 머리끝까지 뻗치면서 생기는 사고도 분명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향후 추이를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사고 직후에 운전자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요청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급발진 여부가 좀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영상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를 했고요. 또 이 국과수에서 조사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서 도리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양쪽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은 분들의 진술에 대한 것들도 명확히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과수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브레이크 장치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다른 장치의 이상 유무라든지 또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 대한 기록도 확인을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EDR 기록 자체가 급발진에 있어서 자동차의 면제부라고 얘기하고 소비자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불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또 법적인 것들도 운전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되는 게 대한민국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추이에 대해서 지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수가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께서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급발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직접 제동을 해서 멈추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급발진을 하게 되면은 이 굉음이 생기면서 또 실질적으로 브레이크가 먹통이 돼서 밟아도 딱딱하다. 또 뒤에 머플러에서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힐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에 부닥치면서 차가 반파가 되면서 이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블랙박스의 일반적인 통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멈추는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근데 차를 직접 세우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정지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상태에서는 차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차가 이상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얘기하기는 좀 불리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가 6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복용했다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심리 상태 이런 부분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 과실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고령자 사고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급증하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예. 65세 하면은 옛날에 50세 넘을 정도로 심신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의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실제로 75세 넘어서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이 고령자이지만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기도 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실제로 이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위치가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위치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운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 편도 4차로가 4차로를 전체 쓰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행자 입장에서는 밤에 9시 반에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0m 이상을 착각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를 경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아직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운전자가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뭐 40여 년의 경력을 가진 그러니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저도 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연세에 대한 부분들, 또 운전 경력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수에 여러 가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88살 또 베테랑 운전자분이고 예, 사고에 68 대한 살로, 가능성이 예. 굉장히 적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저하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전하는 상황에서 심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정황에 의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부부를 포함해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확보한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또 국과수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모이게 되면은 좀 더 원인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운전자는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차량들에는 이 전자식 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차량 문제라면 차량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시간도 짧게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 30초에서 1분 동안 생겨서 안에 목소리가 녹음돼서 뭐 브레이크가 안 잡혀 등등 이 증거를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건데 원인이 미국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지만은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급발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것은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브레이크 이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전자제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재현도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또 EDR 자료를 보더라도 ECU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R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거죠, EDR이? EDR은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는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얘기해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이거는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트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려 있는지, 브레이크는 얼마큼 온오프가 돼 있는지, 또 가속 페달 얼마큼 밟았는지 등등 한 20여 가지 정보가 나오는 종합적인 사고 기록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그 EDR이 있는데 이 급발진을 밝혀내거나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인정이 좀 안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R 사고 기록 장치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불신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현 실험을 한 이유가 EDR 자료하고 실제로 운전자가 실험한 것이 틀립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EDR에 기록되는 것이 사람의 돈에 해당되는 ECU라는 걸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치매 환자나 정신병자가 증언하는 거 증거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급발진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상이면 ECU를 비롯해서 차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망가진 상태에서 기록된 기록 자체를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영상 블랙박스 영상과 EDR의 기록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그렇군요. 장착된 게 대한민국 차량이거든요. 예. 영상과 EDR의 기록이 안 맞는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EDR의 기록이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EDR의 기록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고령 운전자 문제가 다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75살 이상에서 좀 사고 사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내에서 고령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거 20%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고령자 취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 이동성에 대한 것들은 규제가 강화되면은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고령자에 대해서 이 조건부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령자 세미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의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첨단 장치를 장착을 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라든지 적성검사나 치매검사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올리는 부분들 좀 더 다양하게 융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연구하시는 교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안전대책 좀 실효성 있는 대책 어떤 부분이 필요하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 급발진에 대한 것들도 소비자 중심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달 블랙박스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되겠지만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들도 종합적인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지만은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또 조건부 면허에 대한 다양한 고령자 대책에 대한 것들이 올해 말에 정책 연구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형 이 고령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융합적으로 나온다면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정비해야 할 부분 간단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급발진 사고가 생겼을 때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인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가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가 내 의지대로 무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빨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부닥쳐야 되는데 도심지는 수직 구조물, 가로석, 가로등, 전봇대 같은 거가 많은데 이런 데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실제로 사상자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드레일 같은 걸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서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 사람이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구조물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돌을 한다든지 해서 차를 세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기적인 정비라든지 또 아침에 시동을 켰을 때 워밍업이라든지 이 차가 평상시보다 이상이 생기고 좀 RPM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정기 점검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도 분명히 급발진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